MBC 웹진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소설에 이번 작품이 추천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 소설은 그러니까 어떤 소설을 읽을 때 그냥 뭐 어떤 한 이미지 혹은 어떤 한 장면에서 시작된 것 같은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우연적인 것을 기대해서 소설이 진행되는 소설이 있는 반면에 선생님이 쓰신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관된 의도를 가지고 꽉 짜여진 구성의 작품처럼 읽히는 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이 소설이 시작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제가 사는 도시가 이제 지방의 소도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마트가 최근에 이제 대형 마트가 실제로 들어오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소설 구상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독서를 하다가 그 쟁기 운동가들에 대한 걸 보고서 두 개를 중첩시켜서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어렴풋이 들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 그 작품의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중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그 대형 마트가 들어서 이제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것. 그 사건이 이제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어떤 소재를 다룰 때 뭐 어떤 리얼리즘의 소설은 사실은 그때 그 화자를 선정할 때 그 대형마트에서 무너져가는 그 삶을 산 어떤 영세업자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입을 거의 침묵시켜버리고 그 이외의 어떤 시선들, 더군다나 어떤 외국인 어떤 기자의 시선이나 뭐 그 외국인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계속 서술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설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과연 다른 사람이 얼만큼 알 수 있는가 그게 그리고 소설을 쓴다고 할 때 그 실제로 일을 겪은 사람의 입장에서 쓸 때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뭐 이러한 부분이 저도 모르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엔 뭔가 남을 모른다는 의미에서는 그 외국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게 그런 쪽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이 잠깐 그냥 이렇게 알려졌다가 묻혀지는 부분 그것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하고 그 외국인 화자의 어떤 처리도 특별하지만 그러니까 이 소설도 그렇고 지난번에 발표하신 페르시아 양탄자 흑만기도 그렇고 보면은 그 외국과 한국이라는 그 공간을 중첩시켜서 서술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작품의 한정지에서 얘기하자면 여기는 이제 중국 천안문 사태도 있고 대리건 신부의 그 투쟁기도 있고 여기 이제 김웅석 씨라는 사건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이렇게 같이 병치되어 있는데 이것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 의도하면서 쓰셨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또 누구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건이 있고 또 거의 알려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미디어나 이런 걸 보면서 실제 일어난 일과 그것을 전달하는 그거에 일어나는 괴리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묻혀버리는 거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이렇게 대조되게 보이게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좀 흥미로웠던 건 이제 필립 베리건이라는 신부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이제 68년에 그 베트남 전쟁 참전에 반대하면서 징집문서가 보관된 거 불태우는 사건은 되게 이제 큰 미국에도 반향이 있었고 이슈가 됐었잖아요. 여기 이제 기록된 건 사실 그건 이제 간단하게 처리돼 있고 97년에 그 쟁기를 통해서 뭐 반전운동 한 거에 대한 사건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있는 기록인가요? 그래요? 네, 그게요. 이제 거의 그 운동이 다 사그라진 다음에도 그런 옛날에 반전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전향이라고 하기 뭐하고 어떤 사회 이제 주류 같은 게 되어서 살았지만 이 베리건이라는 분은 이제 계속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현재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곳의 모습이랑 많이 겹친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걸 그냥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희극성이 이제 사실은 어떤 주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데서 발생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저는 어떤 이념이나 의미가 이념이나 의미 같은 것들이 완전 상실한 세계에서 그 상실한 것들을 뭐랄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어떤 가상적이거나 관습적인 어떤 이미지를 거기다가 계속 부과시켜서 그 의미가 상실된 세계를 어떤 간단하게 봉합하려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롱 이런 게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것에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라든가 또 그것이 이렇게 거대 담론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어쨌든 그런 게 숭고한 의미 같은 있어야만 것들을 부여한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게 일종의 또 어떻게 보면은 소설에 대한 생각처럼 읽히는 면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가고 그것을 기록하는 그 여정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인가 이 두 어떤 뭐랄까 선택지라면 선택지 앞에서 되게 갈등을 취하는 어떤 태도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소설에 대한 어떤 입장이랄까 생각은 어떤 것인지 좀.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진실인지 또 뭐가 사실이었는지 무엇에 의해서 가려진 건 뭐고 드러난 게 뭐였는지 이런 거를 계속 탐색해야 한다, 탐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계속 노력은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제목도 사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이젠 헤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제목이 뭔가 어떤 작별을 구해야 된다. 혹은 아직도 어떤 것과 작별을 구하지 못한 어떤 정황에 대한 어떤 조롱? 뭐 이런 것처럼 읽히기도 했고요. 작품 제목이 어떻게 쓰여진 건지도 좀 얘기해 주시죠.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숭고함이라든가 또는 큰 의미를 가진 것 이런 것이 또 그리고 그렇게 후대에서 생각하거나 뭐 그런 부분을 중시하는 그런 거랑 좀 해야 된다는 의미로 쓰기도 했고요. 그냥 소설 자체가 또 끝에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헤어지는 거 그게 다층적인 의미로 그냥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썼거든요. 소설가들을 만나면 그런 점이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이나 평론가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긴 있지만 소설이란 작업이 약간 좀 오래 쓰는 작업이다 보니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작품 세계를 이렇게 계속해지는 앞으로 써나가는 어떤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소설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소설을 쓰기 전에 제가 이제 약국을 했었거든요. 약사세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 꼭 그 어떤 한 사람의 특정 모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의외로 약국에 오시면 내밀한 모습을 막 드러내시거든요. 아픈 사람의 어떤. 네, 그런 분들의 그런 게 이렇게 안에서 쌓여 있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위기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묻혀져 있다거나 내지는 뭐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하고 싶고 예 그런 식으로 아마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얘기만 들어도 되게 흥미로운 소재인 것 같고 그 약국에서 벌어진 어떤 다양한 환자들의 어떤 속내 같은 것들이 들춰내는 그 작업도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 제가 봤는데 무슨 사연이라기보다는요 그 분들의 어떤
그 살아온 느낌 같은 게 이렇게 얼굴이나 지금 돈 내실 때 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주름 막 이런 거 네. 보면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상상해 보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앞으로 계속 써보고 싶은 예. 것 중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예. 빠른 시일 내에 그 작품을 봤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